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때는 한참 오래전, 정말 맑고 따뜻한 봄이었어요. 제가 30을 앞둔 시점인데, 그때 저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모님 재산만 축내는 한심한 사람이었죠. 취업은 생각조차 안 하고 매일매일 그냥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버는 돈은 당연히 없었고, 그저 부모님께 얹혀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사고로 인해 손을 더는 쓰실 수 없게 되셔서 결국 은퇴를 하시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집에서 경제적 지원이 끊기게 된 건 물론이고, 장남이었던 제가 갑자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찾아 나서야 했죠. 돈을 많이 벌고 적고를 떠나서 당장 저를 고용해줄 회사가 필요했어요. 사실 부모님 돈으로 계속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분의 소개로 그분의 먼 친척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였거든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사무실도 크지 않았고 직원 수도 많지 않았어요. 면접에서도 별로 묻는 것도 없고 뭔가 사람을 급히 구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구할까 싶었죠. 심지어 저처럼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대충 면접만 보고 뽑을 정도라면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의심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날 사장님을 처음 뵀을 때 인상이 꽤 강렬했어요. 나이가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키도 185cm는 될 것 같았어요. 체격도 좋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기셔서 딱 나훈아 선생님이랑 비슷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격도 굉장히 거칠고 터프한 느낌이었죠. 면접에서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술은 좀 마실 줄 아냐? 였거든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이 회사의 분위기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자리에서 이것저것 세팅하고 일을 준비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회사에 남자들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뭐 여자가 없어서 아쉽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부 남자들 뿐이니 조금 어색한 느낌이었죠. 보통 작은 회사에는 격리 일을 하는 여직원이라도 있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격리도 남자였고 완전 고추밭이었어요. 옆자리 김 대리님이 수다를 떨면서 회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여직원이 없는지도 들려주셨어요. 알고 보니 우리 사장님이 원래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셨대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여직원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직원들이 외근 나가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사장님이 여직원들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여직원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다가 그 사실이 사모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사모님이 남편인 사장이 꽃뱀에게 당한 줄 알고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사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후 다른 여직원에게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웃긴 건 그 여직원은 이미 사모님이 포섭한 끈앞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이 회사에 찾아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대요. 사실 사장님은 바지 사장이고 금수저인 사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직원들은 전부 강제 해고를 당했고 남자들만 남아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저도 뭐 돈만 벌면 됐지 하는 마음이었고 이 회사를 평생 다니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런 이야기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출근 첫날이었어요. 사장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신입 입사 기념으로 회식이라고 하시더군요.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회식을 잡아버린 거죠. 술 마시는 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자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았어요. 인원도 많지 않아서 작은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호탕한 성격답게 술도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자리에선 실수할까봐 술을 되도록이면 적게 마시려는 편이에요. 입사 첫 주부터 괜히 분위기 망치거나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잔을 채워주면 마시는 척만 하고 살짝만 입에 대고 넘기는 정도로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회식이 끝나가고 있었죠. 다들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황에서 저만 거의 맨정신이었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2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아있는 직원들이 신나서 사장님한테 이 차는 아가씨 있는 대로 가자고 꼬드기고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 왜 여직원이 없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들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 같았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아가씨들이 있는 가게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장님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모님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아, 신입 직원 회식 중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하며 성질을 부리시더군요. 딱 2차 가기 직전에 전화가 와서 정말 다행이었죠. 사장님은 화가 난 듯이 왜 자꾸 못 믿냐면서 우리 신입 직원 목소리라도 들어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넘기셨어요. 그렇게 전화가 제게 넘어오고 저는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목소리를 듣고 회식 자리인 걸 믿으셨는지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우리 남편이 못 알아듣게 대답만 해요. 알겠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대답을 들으신 사모님이 참 센스 있네. 말이 통하는 사람이군이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잘만 하면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 우리 남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어디 가는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결국 사모님은 사장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셨고 저에게 사장의 감시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셨던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버렸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 회사가 오래 다닐 곳도 아니고 회식 자리도 저한테는 불편하기만 했는데 사모님이 돈까지 더 준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 2차로 아가씨 있는 데를 간다는 소식을 사모님께 몰래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첫날부터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대신 사장님께 술을 있는 대로 먹여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2차에 나가는 것만 막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마침 저도 술에는 꽤 자신 있는 편이라 아가씨들까지 있고 분위기도 무르익은 사장님께 술을 엄청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1차에서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취한 사장님을 더 취하게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택시를 불러 사장님을 보내드리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사모님한테서 수고했다는 문자가 도착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통장에 20만 원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 200도 안 되는데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번 했더니 20만 원이라니. 이건 진짜 횡재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사모님의 충성스러운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거래처 여직원이랑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거나 회식이라고 하면서 어디 딴 데 갈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여자가 얽힌 일까지 사모님께 전부 보고했어요. 그리고 사건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사모님은 그때마다 꽤 넉넉하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스파이 노릇이 성공적이었던 덕분인지 사장님이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 이후로는 사장님과 여자가 얽힌 일들이 미리 다 차단되니까 사장님도 속이 타셨겠죠.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출장을 가야겠다면서 저한테 짐을 싸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장을 가시면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셔야 하는 건데 왜 저한테 시키시는 걸까 싶었어요. 얼마 전에 진행하다가 취소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물건을 챙기겠다고 하시며 관련 자료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가가 안 나와서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간 건데 왜 굳이 그걸 챙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 문득 출장 핑계로 여자를 만나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태블릿을 사장님의 캐리어에 몰래 넣었습니다. 원래 분실 우려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태블릿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사장님께는 태블릿에 자료 다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가방과 태블릿을 넘겨드렸죠. 그 이후 바로 사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린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렸죠. 퇴근하고 나서 태블릿 위치를 확인해보니 지방의 한 숙박업소에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주소를 사모님께 문자로 보고드리고 씻고 나서 바로 잠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시끄러운 전화 벨소리에 깨어보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모님이셨죠. 전화로 대뜸 제가 말해준 그 장소로
당장 와달라고 하셨어요. 주말 새벽 2시에 그 먼 곳까지 갈 이유는 없었지만 이번 일로 사모님이 또 두둑히 챙겨주실 걸 생각하니 결국 바로 차를 타고 출발했죠. 모텔 앞에 도착하니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사실 이때가 제가 사모님을 처음 뵌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장님이 왜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 사모님을 두고 여자들을 쫓아다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우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장님보다 5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40대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젊어 보였어요. 제 또래라 해도 무방할 만큼 동안이셨죠.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깐깐하고 무서운 분일 줄 알았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기에 꽤 놀랐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자 사모님은 그저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선은 허공에 두고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조금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일단 사모님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이곳에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장님의 차가 보이지 않고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이 상태로 계속 밖에서 기다리면 사장님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전을 세우기로 했죠. 사모님과 제 차는 모두 사장님이 잘 아실 테니 밖에서 기다리다가는 사장님이 우리를 보고 안 들어올 게 뻔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머무는 방 옆에다 방을 잡고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렸죠. 사모님도 금방 그 작전을 수긍하셨고 추위를 피하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둘이 방 안에 있으니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더라고요. 저는 자다가 씻지도 못하고 급히 나왔던 터라 세면도구를 사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커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까지 같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니 괜히 더 어색해지더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을지 그냥 같이 있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자다가 급히 나온 데다 운전까지 한 터라 너무 피곤해서 사모님께는 조금 눈 붙이겠다고 허락을 구했어요. 사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잠에 들은 것 같은데 사모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라고요. 졸린 눈을 겨우 뜨니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여쭤보니 드디어 옆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사장이 웬 여자랑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은 사실 직접 처음으로 목격한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뒤집어 놓았다길래 아주 대판 못 볼 걸 보겠거니 했는데 너무나도 여성스러운 모습에 오히려 제가 다 당황스럽더군요. 분위기도 뻘쭘하고 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괜찮냐고 여쭈며 위로해줬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들이대더라고요. 옆방에 남편도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하겠냐며 사모님의 모습을 보아하니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미모도 출중하신 분이고 제가 언제 이런 부잣집 사모님과 해볼 수 있을까 싶었죠. 사모님과 그것을 하면서 느꼈는데 테크닉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위에서 허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강약을 조절하는데 사실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오려고 하는 걸 겨우겨우 참아가며 사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의 노력이 통했는지 사모님은 부르르 떨더니 오선생을 느끼며 옆방까지 들리란 듯이 크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옆방에 있는 게 자기 마누라라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목소리는 아마 닿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질 수 없지 않은 자극제가 되었는지 옆방에서 나는 소리도 따라서 커지기 시작했지요. 아침이 돼서야 사모님은 돌아갔는데 지갑에 있는 현금을 잔뜩 빼더니 저한테 던져주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던져준 돈의 금액을 세어보니 자그마치 1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기분은 더러웠지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다 했네요.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제 태블릿을 돌려주시며 잘 썼다고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정리해둔 파일 오픈도 안 하셨는데 뭘 잘 쓰셨다는 건지. 아무튼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장님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길래 사모님께 바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커피 마시러 나가셨다고요. 그런데 사모님에게 답장이 오기를 이제 이런 거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라고 써있고 문자 마지막에는 하트 표시가 같이 있더라고요. 사모님은 이제 자기도 막 살 거라면서 저랑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담배가 마구마구 땡기더라고요. 그 길로 나가 줄담배를 피고
들어와선 비어있는 사장실에 사직서를 올려두고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있는다면 좋은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확신이 생겨서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이제 뭘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고 핸드폰을 봤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거의 5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둔 뒤 정확히 3일 후에 집 앞에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주소는 어찌하셨는지 물어보니 남편 회사에서 제 개인 정보를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를 관두었으니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하다고 이제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의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남편을 향했던 집착이 저한테로 옮겨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얽혀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돼서 이 이상 접근하면 경찰을 부를 거고 그날 있었던 일도 사장에게 다 말할 거라고요. 사장은 들키지 않았지만 저는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모 입장에서 여태껏 잘못은 남편이었는데 벌은 자기가 받겠다 싶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더군요. 그 뒤로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가끔씩 연락이 왔지만 최대한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변변찮은 회사 다니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준비된 것도 없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독수공방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사모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사연을 쓴 이유가 뭐냐고요? 어제 사모님한테 오랜만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매번 무시해왔지만 오늘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사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조금 긴장되네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예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에게 들은 제안 때문에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복받은 줄도 모르고 고민하냐며 웃기만 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나름대로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했고 결국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배경이 갖춰지니 취직도 꽤 이름 있는 기업에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지만 저에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한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학교도, 군대도, 그리고 심지어 지원한 회사들마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했어요. 대학만 가면, 졸업만 하면, 독립만 하면 언젠가 부모님의 간섭이 끝날 줄 알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독립을 했는데도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통제하려고 하셨죠. 집을 전세로 얻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전까지는 절대 낭비하지 말라며 돈을 모으라고 하셨고 저 역시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자연히 연애는 꿈도 못 꿨죠. 부모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온 덕에 크게 손해본 적은 없어서 반항할 마음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모두 연애도 하고 결혼도 준비하는 걸 보니 제 주말이 그렇게 무료하게만 흘러가는 게 아쉬웠어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사람도 만나볼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그 봉사활동 중이었어요. 어느 날 장애 아동시설에 봉사를 갔는데 빨래터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민소매 티셔츠에 청반바지, 슬리퍼를 신은 채 쪼그려 앉아 열심히 빨래하는 그녀의 모습이 제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젖은 머리를 대충 올려 묶은 모습, 목선 아래로 이어진 새하얀 어깨까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내에게는 항상 함께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에 오뚝한 코를 가진 그녀는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력을 지닌 친구였죠. 살짝 예민한 표정을 띠고 있긴 했지만 아내와 늘 함께 봉사활동에 나올 만큼 마음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이 작은 행동이 어쩌면 제 인생 첫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방 가까워졌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그녀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제게 조심스레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아내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부모님에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내를 처음 부모님께 소개할 때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으셨는데 아내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그 대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내의 당당함이 오히려 멋져 보였고 그녀와 함께하기로 한 제 선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두 분은 저희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하고 그날로 아내와 혼인 신고를 올려버렸어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었죠. 부모님께는 저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때 연락달라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회사의 연봉이 나쁘진 않았지만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아 회사 근처의 작은 복층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방이 따로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둘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제가 원래 살던 방에 베개 하나, 숟가락 하나, 칫솔 하나가 더해졌고 혼자 머물던 그 공간에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내가 봉사활동을 함께 다니던 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마지막 짐을 가져오던 날, 아내와 그 친구, 그리고 저 셋이서 작지만 소박한 신혼집 집들이를 열었어요. 항상 예민하고 날카로운 표정을 짓던 그녀였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씨의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처음 알게 된 건데 아내와 그녀는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함께 보육원을 떠나 그동안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로 의지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깊은 인연의 친구였더라고요. 출상에는 간단히 준비한 안주와 함께 둘의 옛 추억이 펼쳐졌어요. 둘은 보육원을 나와 얼마 되지 않는 정착 지원금으로 힘을 합쳐 고생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해왔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끈끈한 우정은 듣기만 해도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부모님 뜻대로만 살아온 저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새삼 존경스러웠어요. 둘의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아내는 술에 취해 먼저 사다리를 타고 위층 침대로 올라갔어요. 아내에 대해 아직 모르는 점이 많던 저는 아내의 친구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른 채 던져졌지만 둘이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이야기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내는 항상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푹 빠져 아내의 숨겨진 모습을 알아가는 기쁨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그 사이 둘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내의 친구가 잠시 쉬고 싶다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눕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잠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그녀의 모습을 보니 친구지만 아내에게 있어 언니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 늘 날카로운 인상을 유지했던 이유가 고마워졌어요. 하지만 손님을 소파에서 재우는 게 아무래도 편치 않아 그녀를 아내의 옆에 눕히려 조심스럽게 깨우려고 했는데 깊이 잠든 그녀는 전혀 일어날 기미가 없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녀를 부축해 복층 침대 쪽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녀의 몸에서 아내와 비슷한 향기가 나는 듯해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침대로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침대로 올라가야 했기에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올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술 기운에 겨우 벽에 기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녀를 어떻게 하면 침대에 무사히 눕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군대에서 배운 부상자 이송법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녀의 허리를 팔로 감싸 업어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게 와락 안기는 거예요. 순간 놀라 몸이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안겨 있다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정신이 돌아오길 바라며 침대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군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넋을 놓고 바라보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저 양 어깨를 잡은 채로 움직일 수도 없이 얼어붙어 버렸죠. 정신이 멍해져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 그녀를 밀어내고 아내 옆에 가서 주무세요라며 침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불 틈 사이로 고개를 살짝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이불 속으로 다시 숨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거려. 머릿속이 복잡해져 소파에 누워 그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술기운에 지쳐 저도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에야 눈을 떴을 때 어젯밤 함께 있었던 아내의 친구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방에는 아내만 남아 있었어요. 아내는 널브러진 술병과 어질러진 방을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며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내가 무언가 물어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일단 자는 척이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그게 오래갈 방법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아내가 뭔가 물어오면 친구의 잘못으로 돌리자는 결론을 내리고는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으며 잘 잤냐고 하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거칠게 밀쳐내며 돌아섰고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아내가 어젯밤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죠. 친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어젯밤의 일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입을 떼려는 순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내 친구한테 왜 그랬어?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친구를 믿고 있고 모든 잘못이 제 탓인 듯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어지는 질문에 할 말을 잃게 됐죠. 대답을 못하고 얼어버린 저를 바라보며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친구가 일 끝나면 여기로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아내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아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죠. 아내는 친구와 자기는 마치 둘이서 하나인 것처럼 지내왔다며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인 나 또한 두 사람의 공동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어제 자기 친구에게 무안함을 줘서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보라며 나를 나무랐지만 솔직히 아내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이어서 친구와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 친구도 이 집으로 이사와서 셋이서 평생 함께 살 거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제처럼 중간에 멈추지 말고 확실히 끝까지 하라며 진지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가 제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떠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알바가 끝나고 돌아온 친구에게 다 끝나면 전화해라는 말을 남긴 채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내가 나간 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이 두 사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순간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워 아내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준비가 되면 다시 말해주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넘긴 채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동안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봤지만 친구는 오히려 부럽다며 이게 웬 떡이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오늘은 아내에게서 꼭 답을 달라며 더 이상 자신과 친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주시던 부모님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학 때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지금 29살인데 아직도 대학생이랍니다. 사실 또래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들처럼 대학에 일찍 들어가서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신입생으로서 즐겁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먼저 군대에 가야 했죠. 군인 월급이란 게 많지 않다는 건 다들 알 거예요. 그래도 그 적은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저녁 후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어요. 결국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원하던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어떤 일이든 한 번쯤 해봤을 정도로 많은 일을 거쳐왔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면 어디서든지 아르바이트를 금방 구할 수 있었어요. 일 자체가 꼭 즐겁거나 애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일이든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집안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결국 29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총각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인생의 반전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터에서 한 40대 유부녀와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자란 학비를 벌기 위해 평일 저녁과 주말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 규모가 꽤 컸던 터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저는 식당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아르바이트 경력 덕분에 일을 금방 익힐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가 여름 성수기라 일손이 부족해서 식당에서 대규모 아르바이트생들을 추가로 채용했죠. 그 덕분에 저는 경력을 인정받아 새로 온 사람들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어요. 잠깐 아르바이트 할 생각으로 방학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매니저라는 직책을 받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돈을 더 준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수기 때 식당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교육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장사를 하면서 새로 온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거든요. 손님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식당이다 보니 제대로 다 배우고 일을 시작할 시간도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두세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눈길이 갔던 사람은 홀서빙을 맡은 그녀였어요. 나이는 40살로 저와 10살이 훌쩍 넘게 차이 났지만 첫날 그녀를 봤을 때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녀의 화려한 모습 때문이었는데 식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아줌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외모였거든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얼굴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굳이 꼽자면 웃을 때 입가 주변에 생기는 팔자주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보조개처럼 보였어요. 사실 그녀의 겉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이런 분이 홀서빙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져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말에 마음 한편이 조금 짠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화려한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게 됐을까 궁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녀는 처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려는 모습이 돋보였고 그 모습이 묘하게 저의 시선을 끌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다양하게 해보다 보니 또래 여자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나이 어린 여자들과는 잘 친해지지 못해도 이상하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과는 쉽게 친해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그녀와도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했지만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게가 아직 조금 한가할 때 이것저것 알려주다 보니 어느새 서로 편하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조금 친해지니까 그녀가 저에게 슬쩍 말을 편하게 놓더라고요. 사실 저는 직급상 매니저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법도 했지만 뭐랄까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밝은 미소 때문이었을까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가 귀엽게만 느껴졌어요. 유부녀인데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그 미모와 매력에 제가 살짝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와 함께 일한 지 2주 정도가 되었을 때 성수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유난히 바빴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끝났고 모두 녹초가 된 상태로 마감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순간 그녀가 저를 살짝 안아주더라고요. 사실 좀 뜬금없기는 했지만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오늘 수고 많았어 라는 의미로 했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퇴근할 때마다 그녀가 저에게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일하는 도중에 바쁘지 않을 때면 눈이 마주치면 쪼르르 다가와서는 살짝 안아주고 가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사람을 잘 챙겨주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아무래도 성격이 밝으니까 그런가 싶었죠. 그러던 중
성수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주에 다 함께 힘내서 해보자며 단합 회식을 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적당히 취한 상태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저를 안아주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진 채 집에 왔어요. 내내 그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술에 취하면 누구에게나 그러는 술버릇이 있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다음 날은 그녀의 쉬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일하면서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바쁜 일도 아닌데 자꾸 그녀가 안 보이니까 허전하고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날의 뽀뽀가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다음 날 그녀가 출근했을 때부터 저는 괜히 오늘도 그녀가 키스를 해줄까 하는 상상에 하루 종일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퇴근길에 그녀는 제게 가벼운 포옹을 하며 이번에는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죠. 혹시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지어 바지가 팽팽해질 정도로 묘한 흥분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마침 유부녀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어요. 마치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부풀어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원래도 미모가 빼어난 그녀였는데 다음 날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녀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하면서도 내가 아직 20대인데 두 딸이 있는 유부녀에게 이런 감정을 품는 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저에게 포옹이나 키스를 해주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뜻 없이 그냥 그랬던 걸지도 모르지만 그 스킨십이 줄어들자 이상하게 허전하고 아쉬운 기분이 크게 들더라고요. 일하는 중에도 틈만 나면 그녀를 힐끔거리며 언제쯤 다시 포옹해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마치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뒤숭숭해졌죠.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며칠이 지난 후 결국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창고로 데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오늘도 포옹 안 해주는 거예요?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쪽 입술을 깨물며 똑바로 저를 바라보더니 그래서 섭섭했어요 라며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저도 당황했죠.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말에 덩달아 저도 네, 섭섭했어요라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씩 웃더니 제가 뭐라든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는지 갑자기 그럼 더 자주 안아주세요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매니저로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남자 대 여자 관계로 하는 말인가요? 그녀의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어요. 남자 대 여자의 관계라면 부담스러워서 안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냥 직장 상사의 지시라면 하겠다는 의미일까 싶더라고요. 괜히 그녀의 행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혼자 오버한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네, 저를 매일 안아주는 게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에요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열기가 제 몸 전체를 휘감았어요. 부끄럽고 뻘쭘해서 등을 돌리고 그럼 이따가 봐요라고 말하며 창고를 나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녀가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세게 안아줘서 등 뒤로 그녀의 가슴 감촉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동시에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녀의 품속에서 멈춰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이 저를 정신없이 빠져들게 했어요. 기분이 막 좋아지려던 그때 그녀는 갑자기 저를 안고 있던 손을 놓았어요. 그녀가 조금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에 이상하게 승리감 같은 뜨거운 감정이 몸속 깊은 곳에서 차올랐어요. 저는 그녀에게 잘했어요라고 말하며 들뜬 마음으로 그날 일을 마쳤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 다른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저도 집에 가려는데 그녀가 제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괜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뭐 하고 있어? 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걸 본 그녀는 쪼르르 달려와 제 팔에 안겼어요. 10살이나 많은 여인이 제가 부를 때마다 와서 안겨주는 그 기분. 겪어본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퇴근 시간이 되면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저를 기다렸다가 저를 꼭 안아줬고, 일하는 중에도 눈을 피해가며 저에게 진한 포옹을 나누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학교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름밤이었어요. 식당의 성수기도 끝났고 저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갈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그동안 모두 고생했다며 환하게 웃으면서 전 직원 회식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다 함께 즐겼는데 나이를 보니 저만 29살이고 나머지는 모두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어요. 거의 저 빼고는 다 또래라 그런지 술자리에서는 정말 즐겁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술만 홀짝이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슬쩍 다가와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녀가 무언가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워낙 주변에 보는 눈이 많다 보니 쉽게 무언가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어색한 타이밍만 재다가 1차 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들 술에 많이 취했는지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노래방에 도착하니 순간 드는 생각이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는 건데 더 이상 매니저라는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젠 분위기를 띄우는 막내의 역할을 해보자 결심했죠.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트로트든 블루스든 상관없이 탬버린을 신나게 흔들며 흥을 돋웠어요. 그녀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도 계시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 대놓고 그녀와 친밀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탬버린을 흔들다가 잠시라도 멈추면 다들 제 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그녀의 뒤쪽을 살짝 감싸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탬버린을 계속 흔들어댔죠. 팔뚝이 저릴 정도로 내내 그렇게 했지만 뭔가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은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회식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혹시라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어 그녀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일하면서 잘못한 게 있거나 기분 나빴던 적이 있다면 미안해요. 사실은 여름 아르바이트가 끝나도 그녀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가끔씩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전했죠. 그런데 그녀는 제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그 순간 뭔가 잘못 말했나 싶어 당황스러웠는데 그녀는 이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게 아니에요. 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히려 저는 당신이 저에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제 말에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어서 그녀는 식당에서 당신이 저를 가르쳐주고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계속 저를 리드해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사실 그녀가 힘든 식당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마다 옆에서 가르쳐주고 실수를 덮어주며 그녀를 이끌었던 그 시간이 즐겁고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매력적으로 봤다고 말해주니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색함을 감추려고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외국에서 기러기 아빠로 돈을 벌고 있고 둘째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니까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데다가 당시 시국이 워낙 힘들었잖아요. 남편도 해외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어서 그녀도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은 그녀가 집안일에 손도 대지 않게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그녀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저를 만났고 제가 그녀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일하는 모습이 재밌고 흥미로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었는데 반대로 저는 그녀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며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솔직한 말을 듣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렇게 매력적이면 지금 나한테 뽀뽀해보세요라고 시켜버렸어요. 순간 그녀는 술에 취해서 얼굴이 붉어졌고 살짝 까치발을 들어 제 입술에 키스를 하더군요. 저희 소중이가 반응했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막 대하라고 말하며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연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그녀를 거칠게 리드하며 너무나도 뜨겁게 관계를 가지며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유부녀인 건 저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저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그녀는 일하는 곳에서 일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그녀를 애인으로 대했던 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 대할 수 있는 직책이 사라진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일 수가 없었죠. 그녀를 단순히 애인처럼 대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녀와의 관계는 이전 같지 않게 변해버렸죠. 이전에 제가 그녀를 단호하게 대하고 이끌었던 직책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남편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며 이별을 고해왔어요. 그녀도 제게 느끼는 감정이 진지해졌던 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그해 여름의 열정적인 로맨스는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여름 다시 성수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식당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께도 물어봤지만 제가 그만둔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그만뒀다고만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녀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저희 첫 로맨스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아직도 가끔씩 그녀가 생각나요. 순종적이고 아름다웠던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연상의 연인.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궁금할 때가 있죠.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그 여름밤의 추억이 따뜻하게 남아있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올해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싶지만 작년에는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냈어요.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죠. 원래라면 클럽에서 땀 흘리며 춤을 추거나 여자를 만나 시간을 보내며 이 에너지를 풀었을 텐데 그러질 못하니 미칠 지경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결국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거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을 마치고 친구분들을 집으로 데려오신 거였어요.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어머니 친구들 사이에 껴서 앉았어요. 과일 같은 걸 주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사실 중년 여성들끼리 나누는 대화라 제 관심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과 함께 있으니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네 경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들었어?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경이 이모는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고 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모가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얼굴이었어요. 수영 강사라 그런지 몸매도 탄탄했고 피부도 깨끗하고 희고 긴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넣고 다니는 모습이 딱 공주님 같았어요. 동네에서도 미모로 유명해서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경이 예쁘지?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생각 없이 엄마보다 훨씬 예뻐 라고 대답했다가 등짝을 세게 맞았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듣다 보니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대략 정리해보면 경이 이모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홧김에 이모도 자기한테 수영을 배우던 젊은 남자와 맞바람을 폈다고 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젊은 남자가 이모를 이용해 돈까지 빼돌려서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맞바람을 핀 게 이모의 귀책 사유가 되어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완전히 아침 드라마 한 편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끝까지 자리를 못 두고 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이 이모가 결국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이 됐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연인.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은 거의 그렇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며칠 후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에너지도 넘쳐나고 날씨도 따뜻한데 산속에 있는 경이 이모를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며칠 머물다 오면 어떨까? 생각하면 할수록 나쁘지 않은 계획이었어요. 뭔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았고 심심한 일상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했죠. 어머니에게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대수롭지 않게
내가 그러고 싶으면 가라 하시더라고요. 딱히 반대도 안 하시는 걸 보니 이건 정말 한번 가볼 만한 일이겠다 싶었어요. 그날로 가방을 챙겨 무작정 출발해버렸어요. 어머니 친구분들께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물어가며 경희 이모가 지낸다는 곳을 간신히 찾아냈죠. 산 중턱쯤 올라가 계곡을 따라가다 보니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던 자연인 집처럼 허름한 오두막 같은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혹시 이곳을 떠나셨다면 헛걸음친 게 아닌가 싶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오니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경희 이모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며칠 머물면서 에너지를 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도 무거웠고 괜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그래서 근처를 좀 둘러보기로 했어요. 계곡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도 시원해서 이곳이 마치 무릉도원처럼 느껴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두 달쯤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시간이 좀 지나 다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기로 하고 적당한 툇마루에 누워 낮잠을 청했죠. 그러다 누군가 가볍게 제 어깨를 흔드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경희 이모가 서 계셨어요. 순간 놀랐어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예뻤거든요. 예전처럼 새하얀 피부는 햇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예전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달까요. 오래 기다렸지? 이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제가 온 걸 아셨어요? 속세를 떠났다고 해서 연락도 안 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너희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순간 허탈했어요. 자연인처럼 사신다길래 핸드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멀쩡히 연락도 하시고 지인들과도 소통하고 계셨던 거죠. 기대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현실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모는 저녁을 준비해주겠다며 장바구니를 챙겨오셨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고기며 야채며 마트에서 사온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순간적으로 아, 이제 손으로 물고기라도 잡아야 하나 보다라고 기대했는데 창고에서 브루스타를 꺼내시는 걸 보고 또 한 번 허탈했죠.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산속에서 먹는 저녁은 평소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니 별다른 양념 없이도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이모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힘이 넘치는 남자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좀 있는데 순간 흠칫했지만 이모의 표정을 보고 농담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남자답게 대답했죠. 그러자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일단 나는 설거지 같은 건 귀찮으니까 뒷정리 좀 도와줘.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주변까지 깨끗이 정리했어요.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이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저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모가 데려간 곳은 그녀가 잘 아는 산나물 채집 장소였어요. 이모는 마치 이 일에 익숙한 듯 이건 따도 된다. 저건 따면 안 된다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물 캐는 게 처음이라 신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산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나무를 따도 되는 건가? 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때 이모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내 땅이니까 상관없어. 라고요. 자연인이라지만 이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어요. 이모는 속세와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었지만 빈털터리였던 이모는 1만 4천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던 땅 부자였어요. 땅값이 오르면 떼부자가 되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모는 웬만하면 오를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나물 캐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근처 나무 옆에 처음 보는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모에게 그 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이모는 그것이 야생화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 꽃 말고도 집에 가면 여러 종류가 있어. 너도 집에서 화분을 만들면 좋겠어. 라고 했죠. 너무 강한 햇빛만 피하면 기르기 쉽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집에서 화분 가꾸는 것도 좋을 거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모든 나물도 다 따고 말리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나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체력엔 자신 있었지만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와서 하품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모가 저를 보고 피곤하냐고 물으시더니 저쪽에 안 쓰는 방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쉬어라고 하셨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히 쑥대밭 같았어요. 방 구석에 버섯이 자라고
벽은 이끼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은 잡초가 자라날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나가서 이모에게 저 방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이모도 미처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며 사과하시고 불편하더라도 나랑 같은 방을 쓰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무리 어머니의 친구라 해도 제가 다 큰 남자인데 한 방에서 자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밤에 처음 오는 산길을 내려갈 용기도 없었고요. 저녁을 먹고 완전히 어두워진 후 저는 그 방 안에서 긴장하며 떨고 있었어요. 이모가 씻고 온다고 하셨지만 샤워할 곳이 따로 있나 했더니 바로 옆문 너머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수도가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였죠. 저는 말없이 문 근처에 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찬속이라 그런지 문틈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와서 조금 추운 느낌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재채기를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본 이모가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모는 너 감기라도 걸리면 어머니한테 얼굴 못 보겠다. 잡아먹지도 않으니까 가까이 와도 괜찮다. 고 하셨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하고 이모와 저 사이에 사람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갈 공간을 두고 누웠어요. 이모는 제 쪽으로 누워 있었고 계속해서 오랜만에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며 이유 모를 말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이날 하루 온종일 움직였던 탓인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 이불 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떴는데 바로 옆에서 경희 이모가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모는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러면서도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오랜만에 남자의 온기가 너무 그리워서 그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잠결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건지 저도 모르게 이모 쪽으로 돌아누웠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죠. 어두운 방 안에서는 고요 속에서 제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이모가 말했던 남자가 해줘야 할 일이 이거였던 걸까? 아니, 애초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잊혀졌어요. 깊은 산속이라는 것도, 그녀가 어머니의 친구라는 사실도, 그리고 제가 애초에 단순한 방문객이었다는 것도요. 오직 외로움에 지쳐있던 이모의 마음과 저희 뜨거운 심장 박동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사는 이모의 외로움을 조용히 달래주었어요. 그녀를 꼭 안아준 채로 부드럽게 키스를 나누었죠.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의 샴푸 냄새가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한 손에 다 잡히지 않는 그녀의 볼륨감 있는 가슴을 매만져 주었고 저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 그녀가 준비할 수 있게 중요한 그곳을 자극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축축하게 달아오른 그녀는 지금 바로 해달라고 하며 저희 허리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그녀는 너무나 쉽게 저희 소중이를 받아주었죠. 그녀는 그동안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던 건지 연신 탄성을 쏟아내며 너무너무 좋다고 저에게 더욱더 밀착했죠. 저는 이 순간 그녀를 무조건 만족시켜서 홍콩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위치를 바꿔가며 포인트를 찾아갔죠. 그녀의 탄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위치를 찾았고 온 힘을 다해 쉴 새 없이 움직여 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울부짖듯 소리치며 부르르 떨었고 오 선생이 찾아왔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녀가 오 선생이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허리를 움직여 주었죠. 그렇게 1시간가량을 거침없이 소중이를 움직이니 그녀는 5번 더 부르르 떨더니 제발 안에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깊숙한 그곳에 하얀 것을 모두 쏟아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산속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하지만 점점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인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더 생길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이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출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이모가 저를 따라 나와 조용히 뭔가를 내밀었어요. 그녀가 건네준 것은 화분에 옮겨 심어진 야생화 몇 송이였어요. 며칠 전 산나물을 캐던 날 제가 예쁘다고 했던 그 꽃들이었어요. 집에서 잘 키워봐.
너무 강한 햇빛만 안 주면 잘 클 거야.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일부러 제 손에 쥐어준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야생화를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싱그럽게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모가 외로울 때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었고, 그렇게 찾아간 날은 처음 그때처럼 이모에게 모든 걸 쏟고 와요. 지금은 거실에 화분이 20개가 넘었네요. 어느새 야생화 키우기가 제 취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활짝 피어난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이모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